안녕하세요.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종종 언급되는 공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만일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 진행 방향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겠죠.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오히려 엄벌을 촉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또 합의 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함에 있어서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도까지는 특정을 하고, 특정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것까지 공탁관에게 소명을 해야 비로소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이 이루어진 부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알려진 부분에 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형사공탁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형사공탁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